교육의 어원으로는 페다고지, 에듀케이션, 교육이 있습니다. 페다고지는 어린이를 배움의 장으로 이끌다 라는 뜻이고, 에듀케이션은 에듀크에서 유래하였는데 바깥으로 꺼낸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듀케이션은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을 발현시킨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교육의 교는 가르칠 교, 육은 기를 육자로서 가르치고 보호 및 육성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어원들을 볼 때 교육이란 아이들을 배움의 장으로 이끌고 적성과 소질을 발현시키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보호, 육성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 성립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교육의 의도성, 교육의 계획성, 교육의 가치지향성, 교육의 전인성이 있는데요. 교육의 의도성이란 교육은 목적이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계획성을 갖게 됩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가치 지향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교육의 전인성이란 교육은 인간의 조화로운 발달,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식으로 여러 번 나왔을 뿐만 아니라 논술로도 한 번 나왔던 피터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교육을 성년식에 비유하며 교육은 미성숙한 아동을 문명의 삶의 형식으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교육의 준거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규범적 준거는 교육 목적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은 내재적 목적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익히 내재적 목적이라고 하면 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학술적인 용어로서 교육의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의 가치 지향이라고 합니다. 또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논리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교육은 인지적 준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인지적 준거란 교육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적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지식의 형식, 학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지적 준거를 갖추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으로 나뉘었습니다. 즉, 이해하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교육, 이해하지 않고 그저 행위만 한다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과정적 준거는 교육 방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란 학습자의 의지와 자발성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정적 준거를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교육과 세뇌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가 제시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지식의 형식은 인간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논리학, 수학, 자연과학, 인간과학, 역사, 종교, 문화와 예술, 철학, 도덕적 지식이 이에 속합니다. 선험적 정당화는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인데요. 선험이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이란 뜻으로 경험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즉, 선험적 정당화란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하는 정당성은 지식의 형식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그러한 정당화라는 뜻입니다. 피터스 이론에 대한 비판점으로는 주지교과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 선험적 정당화 논의는 논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철학의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등이 있는데요. 형이상학이란 존재론이라고도 불리며 나 자신의 존재, 우주의 존재에 대하여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관념론, 실제론, 실용주의로 나뉠 수 있는데요. 관념론은 우주의 본질이 정신이라고 보는 입장으로서 플라톤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실제론은 우주의 본질이 물질이라는 입장으로서 대표적인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겠습니다. 실용주의는 본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때그때 유용한 것이 진리이자 본질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인식론은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식의 기원, 방법, 타당성을 논하는 학문입니다. 과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만을 지식으로 인정하였는데 점점 지식은 주관적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경험론에서는 지식이 귀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합리론에서는 지식이 연역적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증명 과정이 논리적으로 함의하는 방향대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지식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구성주의에서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지식은 변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5.18 사태로 기록되던 사건이 현재는 5.18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가치론은 미추 선악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 논리학은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사고 과정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논의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의 분야 중 가장 교육과 관련이 깊은 인식론에 대해 다시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 인식론은 중요도도 낮을 뿐더러 앞에서 했던 내용이 반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분석적 인식론은 지식의 유형을 방법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으로 나뉩니다. 방법적 지식은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할 줄 안다 라고 표현하며 절차적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언어적으로 표현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제적 지식은 명제란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문장으로서 무엇을 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적 지식, 논리적 지식, 규범적 지식으로 있는데요. 사실적 지식이란 경험과 관찰을 통해 가설적, 개연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둥글다와 같은 지식입니다. 지금은 지구가 둥글지만 먼 미래에 해성이 충돌하여 부서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적 지식은 가설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논리적 지식은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관계를 통해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학식입니다. 또는 성년 미혼 남자는 총각이다 라고 하였을 때 총각의 개념에는 성년, 미혼, 남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 문장의 진위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도 논리적 지식이 됩니다. 논리적 지식은 사실적 지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 곱하기 3은 9라는 논리 명제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규범적 지식은 가치 판단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정치체제이다 라고 하였을 때 이는 가치 판단에 대한 것이므로 규범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규범적 지식은 가설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래에는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정치체제가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 철학과 교육은 20세기 미국의 교육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의 철학 사조를 의미합니다. 관념론, 실제론은 앞에서 다루었고 자연주의는 서양 교육사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실용주의는 후에 진보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에게 의미 있고 유용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실제는 없으며 인간의 경험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용한 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활과 경험을 중시하고 아동이 지식을 구성함에 있어 그 주체는 아동에게 의미 있고 유용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동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입니다. 장점으로 민주적인 교육 이념이며 아동 중심, 경험 중심입니다. 단점은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영구 불변의 진리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입니다. 현대 철학과 교육, 20세기의 미국 교육 철학에는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보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주의와 항존주의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주의의 교육 원리로는 아동의 흥미를 존중하고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며 생활 중심성, 조력자로서의 교사, 협동성, 민주주의 강조 등이 있습니다. 진보주의 대표학자인 듀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듀이는 바로 앞에서 다루었던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원론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 진리와 인간, 이론과 실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세계관입니다. 기능적 진리관을 가졌으며 상대적 진리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간을 충동, 습관, 지성을 지닌 존재로 보았습니다. 충동은 본능적인 욕구에 해당하고 습관은 그 욕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욕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식습관입니다. 습관은 또다시 개인적 습관과 사회적 습관으로 나뉩니다. 개인적 습관은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 그 대상에 맞는 습관을 형성시켜 나간 것이고요. 사회적 습관은 개인적 습관이 모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조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과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지성입니다. 듀이는 지성을 반성적 사고를 통해 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듀이의 교육론의 기본 원리를 보겠습니다. 기본 원리에 제시된 경험,
흥미, 반성적 사고의 정의를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경험이 인간이 환경과 접촉하여 하게 되는 반성적 사고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험은 감각적 요소와 관념적 요소의 혼합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감각적인 측면은 신체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관념적 요소는 반성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감각적인,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까지 경험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하게 되면 반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 반성적인 사고는 다음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되며 또다시 그 경험을 통해 반성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성이 자라나게 되고 끊임없는 경험의 개조를 성장, 즉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성의 원리, 앞서 말했듯 지성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습고하는 능력으로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성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통해 경험을 개조하도록 함으로써 미숙한 어린이를 스스로 성장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이 지성의 원리입니다. 성장의 원리는 아동의 미숙성과 가속성에 근거하여 아동의 내부로부터 성장하려는 힘의 발로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미숙성이란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고 가소성이란 탄력성,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탐구의 원리는 탐구의 과정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함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탐구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이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흥미와 도야의 원리는 도야를 할 수 있으려면 흥미가 존재해야 하므로 이 둘은 연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흥미, interest는 어떤 두 가지 사이를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듀이가 제시한 흥미의 개념은 목적을 가진 활동의 초기에 미완결된 상태와 완결된 상태의 중간 단계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주어 몰입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도야는 계속적인 주의력을 의미합니다. 듀이의 사상은 지나치게 방임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본질주의는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스푸트닉 쇼크로 인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본질주의에서는 인류 문화유산의 정수를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의 노력과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며 기초학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질주의의 교육 원리는 흥미보다는 노력이, 자율성보다는 교사의 통제와 지도, 개인의 경험보다는 민족 문화, 심리적인 조직보다는 이론적인 조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정말 이렇게 딱딱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진보주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러한 것들을 첨가해야 한다는 수정주의 입장입니다. 항존주의는 항구 불멸의 절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교육이며 교육 목표는 진선미의 이데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개발을 중요시하며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대한 고전을 읽을 것을 강조합니다. 교육이란 생활의 모방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생활의 모방은 진보주의를 의미합니다. 진보주의에서 말하는 교육이 생활을 모방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활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성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인공적인 교육 환경을 창출하여 지능의 개발에 관심을 두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보편적 성격을 띠는 수학, 논리학, 문법, 수사학 등의 위대한 고전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비현실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며 귀족주의라는 비판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의점도 있으니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진리, 가치로의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재건주의는 교육의 사회개혁성을 강조하는데요. 미래 사회를 어떤 가치관에 의해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행동과학을 지나치게 맹신한다는 비판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건주의의 의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상적인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 유럽의 교육 철학을 보겠습니다. 실존주의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조하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존이란 현재 처해 있는 삶의 현실,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나를 의미하고 본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개인의 특성을 말합니다. 만남과 대화를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교육이 일어나기 전 우선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나너의 관계를 중시하는데요. 나너의 관계는 나 그것의 관계의 반대입니다. 나 그것의 관계는 나는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있지만 상대는 없는 경우고요. 나너의 관계는 대화 상황에서 나와 상대 둘 다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형식적 형식의 교육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험, 좌절, 위기, 만남 등을 통해 일어나는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아인지 중시,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중시하였고요. 사회의 밝은 측면 못지않게 어두운 측면도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점은 교육에서 만남과 개인의 주관성을 강조하였고 개성 존중 및 자아 실현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지식의 전달과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식이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으니 인간의 현 존재의 기저를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개인이 원하는 대로만 선택할 수 없고 주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등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연속적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주의는 실존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연과 인생에는 하나의 논리, 방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 정신, 사회 구조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구조주의의 예로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이 인지발달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후기 구조주의는 모든 영역에서 구조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개별성, 우연, 단절 차이를 인정합니다. 바로 뒤에 나올 포스트 모더니즘과 매우 흡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정초주의에 기반한데요. 반정초주의란 도덕 등의 영역에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본질로서의 기초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함을 추구하므로 다원주의, 반권위주의, 소외된 타자에 대한 연대의식, 대서사보다는 소서사를 강조합니다. 대서사는 거대 담론을 의미하고 소서사는 거대 담론에 가려워진 역사를 의미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육에 미친 영향은 변화를 추구하고 암기 위주에서 창의성 위주로 변환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탐구하는 것을 중요시하였으며 지식의 논리성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교육 목표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가르치는 지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다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 그 지식이 또 다른 거대 담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푸코가 있는데요.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곧 권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광기의 역사를 통해 광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는 대우받던 광인들이 광인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지자 병원으로 보내지는 현실에 대해서 지식이 곧 권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규율적 권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요. 최대의 경제성과 동작의 정련화를 위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권력의 특수기술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에게 잔인한 형벌이 주어졌다면 현대로 올수록 감시형으로 바뀌었는데요. 푸코의 시각에서는 감시형이 더 잔인하다고 합니다. 감시형은 스스로 통제하고 규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규율적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관찰과 감시, 규범적 판단, 검사와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관찰, 감시하기에 편한 자리 배치를 선정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쉬는 시간에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규범적 판단입니다. 검사와 시험은 규율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상학과 해석학은 매우 비슷합니다. 현상학은 모든 외부 대상은 인간 의식의 지향성 때문에 새롭게 구성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식의 지향성이란 주변의 대상을 자신의 개념과 이미지를 결합하여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알은 인간의 내재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시사점은 지식은 인식 주체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주관적 요소가 필수적이므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주의보다는 학생들의 주관을 중요시합니다. 즉, 현장학습과 체험학습을 중요시합니다. 해석학은 원래 고전을 해석하는 학문이었는데 후에 현상학의 영향을 받아 언어, 의사소통, 대화의 해석, 이해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입니다.
딜타이는 해석은 감정이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보다 의미 있는 사람으로 가다머는 이해는 전통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전통이 같은 사람끼리는 더 잘 이해하는데 전통을 넘어서 이해하는 것을 지평의 융해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해석적 경험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경험은 자연과학적 경험과 해석학적 경험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연과학적 경험은 반복 가능하여 실험 가능한 경험이고 해석학적 경험은 반복이 불가능한 일상생활로서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문사회 분야는 경험을 통해 현상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매일 다른 경험을 그 상황에 맞게 이해 해석함으로써 연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분석 철학의 대표학자가 아까 보았던 피터스입니다. 분석 철학은 언어와 논리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교사는 명확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리할 줄 알아야 하고 가르치는 지식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분석 철학의 의의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분석하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여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립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한계점으로 분석 철학은 바람직한 세계관, 윤리관 확립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비판 이론은 신마르크스주의라고도 불리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실증주의를 비판합니다. 실증주의란 모든 물체를 다 객관적으로 잴 수 있다고 믿는 사조를 말합니다. 즉 자연과학이 대표적인 실증주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 이론의 교육 목표는 자본주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을 길러내는 것, 자유적이고 의식화된 인간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포스트 모던한 현 시대의 최후로 남은 모더니스트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즉 그는 인간의 이성을 믿었습니다. 다만 그는 인간의 이성은 인지적 이성, 미학적 이성, 규범적 이성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중요시한 이성이 인지적 이성뿐이고 나머지 미학적 이성과 규범적 이성이 모자라서 이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성의 조화가 비판 이성이고 비판 이성을 갖추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는데요. 합리적 의사소통이란 대화나 토론에서 평등한 발언 기회가 보장되는 즉 지배가 없는 상황으로 이상적인 삶의 형식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단 두 사람이서 대화를 할 때에도 정치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이상적인 것으로 현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의 시사점으로 교육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등한 의사소통에 주목하였고 비판이성, 합리적 의사소통이 교육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교육은 교육의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여 소비자, 즉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은 경쟁을 통해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교육학에서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충돌하는 경우 교육권을 우선시한다라고 하였는데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학습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시 교육에 치우쳐 전통적인 교육의 목적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